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49회입니다. 장검이여 돌아갈 거나. 풍안이라는 사람은 맹상군이 빈객들을 잘 대우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맹상군은 집신 신고 행색이 꾀지지한 그의 모습에 개의치 않고 물었다. 먼 길을 와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는지요? 당신께서 빈객을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는 집이 가난해 살 수가 없어서 당신 집의 식객이 되고자 합니다. 맹상군은 그를 하등 숙소에 머물게 하고 10일이 지나 숙소 사감을 불러 물었다. 그 손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예, 그 손님은 매우 가난해 겨우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것도 새끼줄로 자루를 감은 보잘것없는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손으로 두드리며 장금이여 돌아갈 거나 내 밥상에 고기가 없구나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맹상군은 그를 중등 숙소로 옮겨주고 고기 반찬을 주었다. 그리고 5일 후에 다시 숙소 사감에 물었다. 숙소 사감은 여전히 칼을 두드리면서 장금이여 돌아갈 거나 밖에 나가려 해도 수레가 없구나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맹상군은 다시 그를 상등 숙소로 옮겨주고 드나들 때 수레를 제공하였다. 5일 후 또 숙소 사감에게 물으니 그분은 여전히 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금이여 돌아갈 거나 살 집이 없구나 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맹상군은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1년이 지나도록 풍화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무렵 명상군은 제나라 재상으로 있으면서 설당에 봉해졌고 만호의 인구를 다스렸다. 그의 식객은 3,000명이나 되어 조세 수입만으로 그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 설당의 백성들에게 빚을 놓았다. 하지만 당시 설당의 수입이 좋지 못하여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모두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식객들을 접대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맹상군이 걱정하다가 측근들에게 물었다. 누가 설국에 가서 빚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러자 숙소 사감은 풍안이라는 사람은 용모와 행동 고지를 볼 때 언변에 능하고 도의가 있는 장자입니다. 그를 보내 빚을 받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맹상군이 그 의견에 따라 풍안을 불러 말했다. 빈객들에게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사람들은 3,000명이 넘습니다. 이제 봉업의 세입만으로 이 많은 분들을 접대하기 어려워 설당에 빚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설당에서 빚은 한 푼도 갚지 않고 많은 백성들은 이자조차 내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여러분께 식사도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일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풍화는 맹상군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길을 탔다. 그는 곧바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자 10만 전을 징수하였다. 그는 그 돈으로 살찐 소를 사고 맛있는 술을 빚어 돈을 빌린 사람을 모이게 하였다. 이에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도 오고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와서 차용 정서를 대조하였다. 그러고는 모두 한데 모여서 매일같이 소를 잡고 술을 준비해 잔치를 벌였다. 모두가 술이 거나게 오르자가 풍화는 차용 정서를 지난번처럼 대조하여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지불 일치를 정하고 가난해서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사람은 차용 정서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맹상군께서 당초 돈을 빌려준 까닭은 가난한 백성들이 그 돈을 미천으로 삼아 생업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었소. 이자를 붙인 것은 식객들을 접대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소.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지불할 날짜를 약속받고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차용 정서를 불태워 그 채무를 취소할 것이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마음껏 드시오. 이렇게 인자하신 공자님이 있으니 어찌 그 아름다운 뜻을 저버릴 수 있겠소.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제배하고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 한편 차용 정서를 태워버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맹상군은 크게 화를 내며 사람을 보내 풍안을 소환하였다. 풍안이 오자 맹상군이 말했다. 나에게는 3,000명의 식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대부해 줬던 것이요. 봉업의 수입이 적고 백성들이 거의 시간에 맞춰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빈객들에 대한 접대를 못할까 걱정이 되어 선생에게 빚을 받아오도록 청했던 것이요. 그런데 선생은 먼저 돈을 받은 뒤 살찐소와 맛있는 술로 잔치를 열고 더구나 차용증서까지 불태워 버렸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자 풍화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쇠고기와 술을 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채무자들을 모을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누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누가 돈을 지불할 수 없는지 구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기한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내가 그곳에 눌러앉아 10년 동안 빚독촉을 해본들 지불하지 못한 이자만이 많아질 뿐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 보면 공작해서 이익만 탐하여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실 것이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배반하여 도망쳤다는 오명만을 모두 뒤집어 쓸 뿐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격려하여 공자의 명성을 널리 떨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차용정서를 불태없애고 유명무실한 장소를 취소한 것은 설당의 백성들 하여금 공자를 가깝게 여기고 공자의 이름을 빛내려 한 때문입니다. 어찌 공자께서 이해하지 못하실 일이겠습니까? 그러자 맹상군이 손뼉을 치며 자라리자며 풍환에게 감사해야 했다. 교토상굴. 그 무렵 제나라 왕은 진나라와 초나라의 맹상군에 대한 비방 결약에 빠져 맹상군의 명성이 자신보다도 높고 권력도 맹상군이 모두 농단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맹상군의 재상직위와 봉업을 모두 회수하였다. 맹상군이 재상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식객들이 그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이때 풍환이 말했다. 저에게 진나라로 타고 갈 수 있는 수레 한 대만 주십시오. 반드시 기공을 제 나라에서 다시 중용되도록 만들고 영지도 더욱 넓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맹상군은 곧 수레와 예불을 마련하여 그를 진나라로 보냈다. 풍환이 진나라로 가서 왕을 만나 설득하였다. 지금까지 진나라에 들어오는 천하의 유색객들은 진나라 편에 서는 자와 제나라 편에 서는 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진나라와 제나라는 천하를 양분하는 두 강국으로서 결코 함께 존립할 수 없는 두 나라입니다. 그러자 진나라 왕이 자불한 속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물었다. 그러면 진나라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소? 풍환은 제나라에서 맹상군이 파면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였다. 알고 있어. 진나라 왕이 대답하자 풍환은 사실 제나라가 천하의 강국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바로 맹상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중상모략을 당하여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원한이 삐에 사무쳐 반드시 제나라를 배반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제나라를 버리고 진나라에 오게 되면 제나라의 내정과 인사, 사정 등을 모두 진나라에게 말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대왕께서는 제나라를 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며 어찌 패권에 그칠 일이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지체 없이 사자에게 예물을 보내 조용히 맹상군을 모셔오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나라 왕이 후회하고 다시 맹상군을 중용하게 된다면 천하 패권의 향방은 또다시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진나라 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수레 절대와 황건을 준비하고 맹상군을 불러오기도 했다. 풍환은 왕에게 가져가고 진나라 사자보다 먼저 제나라에 도착하여 제나라 왕을 설득했다. 지금까지 제나라에 들어오는 천하의 유색객들은 진나라 편에 서는 자와 제나라 편에 서는 자로 갈려 있었습니다. 지금 진나라와 제나라는 천하를 양분하는 두 강국으로서 결코 함께 존립할 수 없고 두 나라입니다. 신이 듣기에 지금 진나라의 사자가 수레 열대에 많은 황금을 싣고 맹상군을 모시러 온다고 합니다. 만약 맹상군이 서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진나라의 재상이 된다면 천하는 곧 진나라에 의지하게 되고, 따라서 진나라는 천하 백권을 잡게 되는 반면 제나라는 그 밑에 들어가는 형편이 되어 인치와 정목이 위험하게 됩니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진나라 사자가 오기 전에 당장 맹상군을 복직시키고 더 많은 봉업을 내려 유감의 뜻을 보이지 않습니까? 맹상군은 반드시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진나라가 아무리 강국이라고 하지만 어찌 남의 나라 재상을 수레를 보내 초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진나라의 계획을 미리 꺾고 천하를 제압하려는 야망을 좌절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제나라 왕은 알았소 하고 곧 사람을 국경으로 보내 살펴보니 과연 진나라 사자가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자 왕은 즉시 맹상군을 불러 재상의 자리에 복직시키고 예전의 봉업 외에 2,000호를 더 보태주었다. 진나라 사자는 맹상군이 다시 제나라 재상으로 됐다는 소식을 듣자 수레를 되돌려 돌아갔다. 풍환이 맹상군에게 말했다. 이것이 곧
교토 상군입니다. 영리한 토끼는 귤을 3개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즉 공자께서는 이제까지 재물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굴이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설당의 생겼으면 또한 진나라 세상자도 마련해 놓은 셈으로 앞으로 얼음이 닥치더라도 굴이 2개나 더 생긴 것입니다. 시장이 아침에는 붐비고 저녁에는 한산한 까닭은 상군이 파면됐을 때 빈객들은 모조리 그의 곁을 떠나갔었다. 그런데 이번에 맹창군이 다시 복직되자 풍안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랬다. 그러자 맹창군이 탄식하며 풍안에게 말했다. 나는 빈객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대접에도 별로 실수가 없어서 그리하여 식객수가 3,000명이나 되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파면되자 모두 하루아침에 떠나버려서 다행히도 이제 선생의 덕택에 다시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무슨 면목으로 나를 만나라고 해서 만일 뻔뻔스럽게도 찾아오는 자가 있다면 그 얼굴에 침을 뱉어 크게 모욕을 주고 싶소. 이에 풍화는 수레를 멈추고 내려 머리를 숙여 정중하게 절을 하였다. 맹창군도 수레에서 내려 담내하면서 물었다. 선생께서 빈객들을 대신하여 사과하시는 것입니까? 풍환이 대답하였다. 나는 결코 빈객들을 대신하여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 이치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맹상군이 내가 너무 어리석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소 라고 하자 풍환은 계속 말을 이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으며 이는 모든 생물의 규율입니다. 부귀한 몸이 되면 반드시 매우 많은 사람이 그와 내항하게 되며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매우 적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공자께서는 시장터의 사람들을 보시지 못하십니까? 아침에는 서로 앞을 다투어 먼저 문으로 들어가라지만 해가 진 뒤에는 시장을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침에 시장을 좋아하다가 저녁에는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저녁 시장에는 원하는 물건과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 지혜로 일자 빈객들이 모두 떠났다고 해서 공자께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빈객들이 공자에게 오는 길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공자의 빈객들을 거짓과 다름없이 잘 대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맹상군이 2분이나 절하며 말했다. 잘 알겠소. 선생의 말씀에 따르겠소. 선생의 말씀을 듣고 어찌 높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소. 28. 위 공자열전. 공손한 도덕군자. 바둑판 위에서 사상을 본다. 위나라 공자인 무기는 위나라 소왕의 막내 아들로 안희왕과는 배다른 형제였다. 소왕이 죽은 후 안희왕이 즉위하자 그는 신령군으로 봉해졌다. 당시 이웃나라인 진나라 재상은 바로 위나라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죽을 뻔하다가 도망쳤던 범죄였다. 그는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진나라 군대를 일으켜 위나라 수도인 대량을 포위하였으며 또 화양 지방에 죽나고 있던 위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위나라 장군 망묘를 쫓아냈다. 안희왕과 공자 무기는 모두 이 일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공자 무기는 어질고 공손한 사람이었다. 재능이 크든 작든 어느 사람에게나 예절을 바르게 행동했으며 결코 자기의 재산이나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고 그래야 수천리 먼 곳의 선비들도 모두 앞을 다투어 그에게 모이들어 그의 식객은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됐다. 이렇게 공자 무기의 명성이 높고 그가 거느린 식객 수도 많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마음대로 위나라를 침략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상태는 12년이나 계속됐다. 어느 날 공자 무기가 위나라 왕과 한가롭게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북쪽 국경으로부터 정보가 전해졌는데 조나라가 출병을 하여 그 국경을 침범하려 한다고 하였다. 왕은 즉시 바둑을 그만두고 조정 대신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려 했다. 그러자 공자 무기는 왕에게 지금 조나라 왕은 국경 근처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나라 왕과 바둑을 계속뒀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놀라 물었다. 아니 공자는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자 공자 무기가 대답했다. 저희 문객 중에 조나라 왕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왕이 하고 있는 일을 저에게 바로바로 보고해 주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위나라 왕은 공자 무기의 재능을 크게 두려워하여 그에게 국가대사를 맡기지 않았다. 이것으로 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